네, 안녕하십니까. 이대목동병원 비뇨기병원의 김철수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립선 암의 전이 전립선 암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이 전립선암을 설명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립선암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이 전립선암의 치료에 대해서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순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전립선의 상태를 보면, 전립선은 인체 하복부 앞부분에 방광 밑에 있는 분비물을 우리 남성의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그런 분비물을 분비하는 선조직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조직이 있고 선을 둘러싸는 그런 섬유근조직, 근육조직이 있게 되겠습니다. 전체 성인 전립선 무게는 한 20g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흔히는 못 보셨을 텐데 전립선의 조직입니다. 선조직에서 우리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의 액을 분비하고 선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섬유근조직이 있고, 코퍼스 아밀레세움이라는 건 여기서 이제 분비물이 이제 좀 섞여야 되고, 이게 바로 전립선 결석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로 보시면 이게 전립선의 정상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에 이제 암이 생긴 것이 전립선암이고, 대개 전립선암은 선암이라는 그런 조직학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고, 암이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에 있는 것뿐 아니라 다른 부위로 전이 될 수 있는 다른 부위의 종양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 상태가 국소 전립선암, 전립선 안에만 있는 그런 암을 국소 전립선암, 전립선에 피막이 있는데 이 껍질 넘어가거나 주변 골반 내 임파선 림프절 쪽으로 전이 된 경우를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 그 다음에 이제 임파선이 골반을 넘어서 복부라든가 이런 부위의 임파선까지 이제 침범된 것, 이것을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전이성 전립선암이고, 전립선암은 혈액이나 림프관을 통해서 먼 부위로 퍼질 수 있어서 림프절, 흔히 뼈로 잘 많이 가게 되겠죠. 간, 폐, 뇌 등으로 이렇게 전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표는 2020년 최근에 우리 남성암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립선암이 뭐 한 10년 전일까요? 그 정도에 한 7위 정도 되고 그랬었어요. 이게 근데 뭐 2, 3년 이렇게 사이에 쭉쭉 순위가 올라가서 현재는 남성에 있어서는 3위가 되겠습니다. 폐, 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하고 있고, 대장암보다 실제 남자에서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빈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8위에는 신장암이 있고 10위에는 방광암이 있습니다. 뭐 합치면 거의 한 2,400명 정도가 한 2만 명 이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암보다도 사실은 비뇨기암이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벌써 한 2018년부터 남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전립선암이 몇 년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빈도가 높은 남성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빈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은 뚜렷지는 않은데 근래에 있어서는 이 유전적인 원인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있고, 전립선염도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도 전립선암의 원인이 되고,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그다음에 렙틴, 뚱뚱한 사람들이 렙틴의 수치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엔 기름진 음식, 육류, 또 비만,
그리고 또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전립선암의 빈도가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은 이 고령의 환자에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특히 연령도 그건 이제 원인이라기보다는 뭐 고령의 환자에서 전립선암이 특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냐? 이게 비대증 증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그 앞에 배뇨 증상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가늘어진다거나 잔뇨감이 있다거나 급하게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 심지어는 이제 소변을 지린다거나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비대증하고도 좀 유사한 증상인데 뭐 전립선암도 이렇게 전립선이 커지니까 이렇게 증상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조금 그 비대증하고 좀 다른 면은 사정시에 좀 통증이 있다거나 정액이나 그 소변에 출혈이 나올 수 있다. 요 점은 좀 비대증도 이제 출혈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암에서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소 증상이 있다가 전립선암이 다른 부위로 가게 되면 전이가 되게 되면 그 위치 및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그 전신 증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립선암이 요관 주위에 임파선 같은 곳으로 가면 그 신장에서 내려오는 요관이 막혀서 옆구리가 통증이 있게 되고 뼈가 이제 골반이나 척추 이런 쪽으로 전이가 되면 전립선암이 전이되면 그 부위에 허리 통증, 그 신경이 눌리면은 하지 근력 약화 또 저림 이런 증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진단은 그 손으로 만져서 전립선을 그 척추에 봐서 알 수 있는 직장 수지 검사. 근데 그보다는 근래는 PSA, 그 혈청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3 내지 4보다 이상일 때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이렇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그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립선암이 이제 진단이 되면 그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인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전립선암은 다른 암과 다르게 그 분화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글릿은 등급이라고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1은 순환면이고 순환 그런 암이고 5는 굉장히 악성도 높은 암이 되겠는데 이 글릿은 등급이 있고 그 대개는 우리가 또 글릿은 점수라고 얘기하는데 글릿은 그 암 조직이 확인됐을 때 글릿은 등급이 제일 많은 부위를 하고 있는 등급 하나하고 두 번째 많이 차지하고 있는 등급 그걸 더해서 우리가 글릿은 점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전립선암의 분화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2부터 10까지 볼 수 있는데 실제 2, 3, 4, 5는 대개 사용하지 않고 6, 7, 8, 9, 드물게 10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고 이거에 따라 예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 그룹을 나눠서 6은 1그룹, 3 더하기 4인 7은 2그룹, 4 더하기 3인 7은 3그룹, 8은 4그룹, 9나 10은 5그룹 이렇게 해서 그 예후를 좀 더 글릿은 점수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참고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전립선의 조직하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암 조직입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아까보다 훨씬 더 그 선들이 좀 촘촘하게 돼 있으면서 그래도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비교적 분화도가 좋은 것이 윗부분이고 가운데는 그 선들이 좀 융합돼 있고 어떻게 보면 채처럼 보인다고 해서 크리브리폼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 다음 등급 4등급 정도 되고 5등급은 이 선이 형성되지 않고 거의 이렇게 종이장처럼 세포들이 쫙 펼쳐져 있다. 또 이제 괴사도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네스트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5등급. 그래서 이런 형태에 따라서 글릿은 그 그레이드 등급 3, 4, 5를 나눠서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글릿은 점수
6부터 10까지를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이 확인이 되면 이 암이 몇 개인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병기 결정하는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전립선 MRI.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립선암은 골반 림프절, 복부 림프절, 그 외에는 뼈, 폐 이런 부분은 꽤 종종 갑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CT, 복부하고 폐 쪽을 찍어보는 CT가 있겠고, 뼈 스캔, 골 스캔도 이렇게 뼈 스캔, 골 스캔이라고는 본 스캔도 뼈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됐을 때는 좀 드문 편이고 상당히 분화도가 나쁘고 시간이 지체되면 간까지 전이가 되는데 전립선암이 간으로 전이되면 상당히 그 예후가 나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근래에 대형 병원들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또 점차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 PSMA, PET CT나 MRI, 그 PSMA PET이라고 그러죠. 요것들은 이제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많은 그 비뇨기의학과에서 촬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래 그 뼈 촬영, 그 CT 촬영에서 확인되지 않던 그런 전이 부위가 PSMA PET에서 많이 확인이 돼서 근래에 많이 관심도 갖고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검사법이 되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만한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건 병기라서 좀 복잡한데 전립선암의 병기는 T1이라는 그 이상한 병기가 있어요. 이것은 만져지지도 않고 그 영상에서 보이질 않는데 우리가 비대증인 줄 알고 수술해 보니까 거기에 암조직이 있다. 근데 그게 암조직이 100g 뗐는데 한 5g 이하다 그러면 T1A, 5g 이상이다 그러면 T1B. 근데 우리가 PSA만 올라가고 만져지지도 않고 근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암조직이 나온다. 그걸 T1C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만져봐서 전립선이 이제 우리가 두 쪽, 오른쪽 왼쪽 그 로브라고 그래서 옆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 한쪽 로브만 만져지는데 그거의 반만 만져지는 경우를 T2A, 반쪽이 전체 그 이상으로 만져지면 T2B, 양쪽이 만져지면 T2C 이렇게 나누고 있고 전립선암이 피막 외부를 침범한 것처럼 보일 때 T3A, 정낭을 침범하면 T3B, 주변 장기, 방광, 직장 등을 침범한 걸 T4라고 이렇게 나누어 있어서 이거는 종양의 근처에 이렇게 해서 확장된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N은 림프노드라는 림프절의 N자인데 여기에는 림프절의 전이가 없으면 N0. 주변 림프절, 특히 이제 골반 쪽 림프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이가 있으면 N1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M이라는 것은 이제 전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M0는 전이가 없는 것, M1은 전이가 있는 것인데 이 골반이 아닌 복부 부위에 대동맥이나 대정맥 주위에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 있는 걸 M1A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1B는 뼈에 전이가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M1C는 아까 얘기한 폐나 간, 뇌도 포함해서 이런 부위에 전이가 있으면 M1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주목하는 그런 병기는 M1A, M1B, M1C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적 병기는 이렇게 전립선이 안 보이는데 조직 검사를 하면 나오는 T1부터 전립선 내부에 있는 T2, 피막을 뚫거나 정낭을 침범한 T3, 직장이나 방광 침범한 T4 이렇게 나누고 있고 이렇게 암이 이 림프절을 따라서 이렇게 전이하게 되겠고 또 이 골반에 있는 림프절이나 혈관을 쫓아가면 뼈로 이제 전이가 되겠죠. 뼈로 전이가 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폐, 간, 뇌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전립선 전이암이 되겠습니다. 어떤 데는 딴 데는 괜찮은데 드물게 뇌로 딱 이렇게 전이돼서
뇌에 있는 조직을 검사하다 보니까 전이립선암이 발견된 경우를 제가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국소전립선암에서 국소진행성 전립선암, 그 다음에 전이성 전립선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이것이 이제 국소전립선암의 MRI 소견이고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의 MRI, 뼈에 전이된 그런 전이성 전립선암이고, 이거를 이렇게 뼈가 상당히 검게 보이는 부위가 다 이 뼈 전이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심한 골전이도 종종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영상 검사들을 하다가 근래에는 또한 유전자 검사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대개 유전자 검사도 이제 시행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검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개 유전자 검사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성 암 위험에 대한 유전자 검사. 그러니까 내가 암을 만약에 갖고 있으면 내 아들이나 내 조카, 남자 조카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나 안 갖고 있나 이런 걸 알아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대개 피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 대개 고위험 이상의 전립선암. 여기서 고위험은 이제 국소전립선암에서 좀 약간 더 고위험이기 때문에 T3A, 글리슨 그룹 4, PSA 20 이상을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유전자 검사를, 유전성 암 위험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방암에 많은 브라카1, 전립선암에 많은 브라카2, 그다음에 책2, 팔부2 이런 것들을 하고, 뭐 파란색으로 나타낸 MLH1, MSH2, MSH6, PMS2 이런 것들은 린치 증후군이라는 다양한 암이 이렇게 가족력을 가지고 생기는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진행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발견되면 유전 상담을 하고 후속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유전자 검사는 바이오마커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이 있는데 특히 림프노드가 포지티브인 환자 이상의 환자들, N1 이상의 고병기 환자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런 종래하던 치료법 외에 다른 치료법이 있나, 쓸 약제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뭐 혈액에서는 우리가 암 DNA라고 그러죠. Circulating Tumor DNA라든가 이런 걸 검사하는 게 되겠고, 조직에서 이제 또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 하는 유전자 검사가 바이오마커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개 국소성은 잘 안 하는데 그래도 해볼 수는 있고, 국소 진행성 이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1 림프노드가 양성인 전립선암 이상의 전립선암은 바이오마커 검사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검사는 말이 좀 어려운데 상동 재조합 복구 유전자 돌연변이,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 리페어 뮤테이션이라는 그런 HRRM이라는 유전자 검사로 브라카2, 1, ATM, 책2, 팔부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 그런 유전자인데,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여기에서 이상이 나타나면 최근에 새로운 신약으로 떠오르는 파프 억제제, 대표적인 게 올라파립이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검사 이상이 있으면 그런 올라파립이란 약제를 쓰면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는 그런 유전자 검사가 되겠고, 또 하나는 현미 부수체 불안정성 검사. 그래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터빌리티에 대한 검사가 시행해서 이것이 많이 나오면, 아니면 미스매치 리페어 디피션시 이런 것들이 불일치 복구 검사가 이제 결핍된 경우에 이럴 때는 펜브롤리주맵,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많이 요새 얘기하는 면역 항암제인 키투르다가 되겠습니다. 키투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키투르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저도 이렇게 쭉 해보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요거를 쓸 때는 우리가 이런 이상의 유전자, MSI나 MMR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요 펜브롤리주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아직은 유감스럽게 파프억제제나 펜브렐주맵은 그 사용할 수는 있는데 보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립선암의 진행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국소 단계에서 조금 진행된 초기 단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전이가 되는 진행성 단계. 근데 아직은 여기 이 상태는 이제 호르몬 반응성 전이 전립선암이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에 듣는 그런 전립선암 단계고 그다음에는 이제 호르몬에 반응하지 않는 그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밑에 하얀 박스에 쓴 그 내용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국소나 초기 단계에서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의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또 아주 성질이 좋을 때는 능동적 감시, 그 외엔 국소 치료 방법인 하이프, 고강도 집중 초음파 치료라든가 크라이오세라피, 냉동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호르몬 반응성 전이전립선암, 그 거세 반응성 전립선암 이렇게 전이전립선암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최근에 그 2차 호르몬제인 약제들이 많이 앞으로 나와서 아비라테론, 자이티가죠, 엔잘루타마이드, 엑스탄디, 그다음에 아팔루타마이드, 그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얼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그 도세탁셀도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호르몬 치료만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새는 아마 이렇게 2차 호르몬 치료제, 그 남성 호르몬 타겟한 표적 치료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직은 보험도 안 되고 이렇게까지 사용하게 되느냐 하는 그런 치료가 호르몬 치료하고 도세탁셀에다가 아비라테론이라든가 다롤루타마이드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치료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세 가지 치료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역시 보험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사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호르몬 치료에다가 전립선 부위를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옵션에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전이된 전립선암의 양이 좀 적은 저용량 전립선암에 있어서 그 방사선 치료를 전립선암에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이성 거세저항성 단계에 있어서는 그 호르몬 치료에 도세탁셀,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 카바지탁셀, 시플루레셀 T, 나듐 223, 올라파립, 루카파립, 미톡산트론, 펜브렐주맵, 루테슘 177 같은 그 약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있고 쓰기 어려운 약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두 번 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 전립선암의 치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소전립선암에서는 대기요법과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근래에는 그 로봇 보조 복강경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거의 한 70% 이상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다시 한번 그 장단점을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에는 IMRT,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방사선 치료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나이프 양성자 치료, 최근에 도입된 그 중립자 치료, 또 일부 병원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는 브라켓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사선 치료 일종으로 다 보시면 되겠고, 국소 진행성 전립선암에 있어서는 그 따로 하거나 아니면 대개는 호르몬 치료하고 병용을 해서 먼저 호르몬 치료를 하고 나서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이라든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고, 이런 치료 없이 호르몬 치료만 또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전이전립선암은 호르몬 민감성 전이전립선암을 우선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저용량 전이성 질환과 고용량 전이성 질환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용량 전이성 질환은 림프절 전이 및 또는 3개 이하의 뼈 전이, 그러니까 전이가 됐는데 뼈 전이가 3개 이하인 경우,
내장전이는 없고 림프절 전이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부 림프절 전이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 경우는 저용량 전이성 질환. 그러니까 아마 이것이 올리고메타스타시스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있고, 고용량 전이성 질환은 우리가 도세탁셀의 임상이 있을 때 우리가 고용량으로 정의한 내장전이가 있거나 아니면은 척추 또는 골반 외부에 하나 이상의 뼈전이가 있는 4개 이상의 뼈전이, 여기선 개수가 4개가 되겠습니다. 4개 이상의 뼈전이가 고용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그 아비라토론을 사용한 임상에 있어서는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는 내장전이 혹은 글리슨 점수 8개 이상, 혹은 여기 또 3개 이상의 뼈전이라고 그랬어요. 이 3가지 위험 인자 중에서 2개 이상을 가진 경우를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혼동되는 그런 고위험성 아니면 고용량, 이게 약간 혼동이 되는데, 제가 봐서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올리고메타스타시스를 정의할 때 3개 이하의 뼈전이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4개 이상의 뼈전이를 아무래도 고용량으로 보는 게 적절치 않은가. 이건 제 의견이고, 아마 우리 비뇨기과 선생님들끼리도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경우나 내장전이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고용량으로 보게 되겠고, 요 2가지가 약간 치료법이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세 저항성 전이 전립선암은 그 전립선암에서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하면서도 했을 때 암세포는 거세된 호르몬 치료에 저항을 나타나게 돼서 다시 또 암세포가 성장하고 전이가 되겠는데, 대개는 이 경우는 굉장히 그 사망률이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돌아가실 그런 시간이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이전엔 사실 그게 6개월에서 1년이었는데 1년 좀 남짓하더니 근래는 다른 또 많은 약제들이 많이 나와서 2, 3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나중엔 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그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의 정의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서 남성 호르몬이 50 나노그램 퍼 리터로 유지되면서 PSA가 2 이상으로 측정했을 때, 3번 측정했을 때 한 50% 이상 이렇게 증가되거나, 아니면 CT, 뼈주사 이런 데서 새로운 뼈전이가 2개 이상 나타내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간이나 폐 이런 데, 림프절 이런 게 이전보다 한 50% 이상 커졌을 때, 이럴 때를 우리가 거세 저항성 전이 전립선암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이제 간단히 또 쭉 말씀드리면, 호르몬 치료한다 그러는 게 결국은 남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하는 거거든요. 없애는 방법에는 고환을 떼는 방법. 이 과거에는 많이 시행했는데 근래는 거의 시행을 하고 있지 않죠. 이렇게 수술적 차단하고 약물적 차단, LHRH, 유사체, 뭐 촉진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방법. 사실은 이 치료 방법, 주사제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LHRH 안타고니스트, 이건 이제 기량제, 억제하는 주사제죠. 아니면 먹는 약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런 2가지가 주치료가 되겠습니다. 요 LHRH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는 고환 내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립선암 남성의 그 남성 호르몬은 한 95%가 고환에서 나오고 5%는 우리가 부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를 다 억제해도 남을 수 있는 부신의 호르몬을 항남성 호르몬제인 안드로젠으로 여태까지는 우리가 쭉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안티안드로젠은 그런 역할, 안드로젠과 안드로젠 수용체와의 결합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왜 LHRH 안타고니스트를 써야 되는데 왜 아고니스트를 여태까지 많이 썼느냐. 그게 약간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LHRH 안타고니스트를 개발해서 시험을 하고 뭐 인체에 줬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얘가 이게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과민 반응에 위험한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약제를 개발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그 반응으로 환자가 위험해지고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타고니스트를 개발을 못했어요, 하다가. 근데 우리가
그 아고니스트면 처음에 이렇게 주면은 LHRH 아고니스트를 처음에 주면 남성 호르몬이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생리적으로는 그 여기서 GnRH라고 그림에 나와 있는데 요거를 생리적으로 분비할 때는 얘가 쭉 많이 분비됐다. 또 쉬었다가 또 많이 분비됐다. 이렇게 간헐적으로 쉬었다 분비됐다 이래요. 우리가 그런 걸 펄서타일한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LH가 이게 많이 나와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사를 확 많이 주게 되면 여기 써 있는 다운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나오라고 많이 하는 그런 약제를 강하게 많이 쓰면 한꺼번에 오히려 뇌하 수체가 정신이 우리가 피투이타리 글랜드죠. 요 피투이타리 글랜드가 그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얘가 LH를 분비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억제된다. 그래서 이런 다운 레귤레이션의 그 기전을 나중에 알고 그래서 아고니스트를 줬는데도 남성 호르몬이 억제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기전을 이용해서 약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태까지는 잘 개발해서 많이 쓰다가 그래도 한번 개발 방법을 좀 잘 해보자. 그래서 해보면서 그 부작용이 적은 LHRH 안타고니스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안타고니스트 개발이 상당히 늦게 개발이 된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태까지 LHRH 아고니스트가 여러분들이 많이 전이성 전립선암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맞게 치료하게 되는 고서렐린, 졸라덱스라고 그러는 약, 그 다음에 루프롤라이드, 뉴프린, 엘리가드 이런 약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센에서 나오는 디페릴린, 이게 트립토렐린이라는 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거의 다 많이 이걸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고니스트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주사 맞은 1, 2주가량은 오히려 남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플레어라고 그러는 페노멘에서 현상인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안티안드로젠을 특히 한 달가량은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처음에 플레어 현상을 없앨 수 있어서 그 약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LHRH 아고니스트 쓰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는 그런 기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근래 데가릴릭스, 이게 이제 개발이 안타고니스트로서 개발됐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렐리골릭스라는 그 먹는 약이 있어요. 이거 저도 임상해봤는데 비교적 잘 듣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데가릴릭스도 있고, 또 새로운 약이라서 효과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텐데 굉장히 가격이 아마 비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HRH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예. 그 외에 그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제일 관심도 많고 이제 근래 많이 쓰는 2차 호르몬제, 안드로젠 수용체 표적 치료제라고 그래서 안드로젠 리셉터 타겟팅 에이전트라고 그래서 요 약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먼저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자이티가, 아비라테론, 그다음에 엔잘루타마이드, 엑스탄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얼리다, 아팔루타마이드, 그다음에 아직 안 온 게 다룰루타마이드 이런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라테론은 요 그림에서 보면 초록색 CYP17 억제제죠. 우리가 부신해서 내지는 고안해서 요 효소를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안 만들게 하는 그런 작용을 요 부신에서도 하지만 아비라테론 같은 경우는 암 내에서도 해요. 암 조직 내에서도. 그게 이제 다른 이 종래 안티안드로젠하고 이제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근래에 사용하는 그런 약제가 되겠고, 사실은 그 바이칼루타마이드라든가 엑스탄디, 얼리다, 뉴베카는 같은 기전으로 봅니다. 그 안드로젠 리셉터에 수용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차단하는데, 그런 바이칼루타마이드에 비해서 엑스탄디, 얼리다, 뉴베카는 들어와서 이렇게 리셉터에 붙어서 억제도 하지만 핵으로 들어가는 것도 억제라고, 또 핵의 그 DNA에 붙는 것도 또 억제라서
3번 이렇게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 수용체 차단 효과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암에서도 또 그런 암 조직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바이칼루타마이드보다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거세 저항성에서도 전립선암에서 듣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티가하고 엑스탄디, 얼리다, 뉴베카 요것들은 기전이 좀 다른데 효과는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한쪽에 저항을 나타내면 다른 쪽에도 좀 저항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약제가 이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 자이티가하고 엑스탄디는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얼리다, 아팔루타마이드죠. 이걸 최근엔 제일 많이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비용 때문에 그렇죠. 보험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얼리다가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효과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안드로젠 디프레션 테라피, 디프리베이션 테라피, ADT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이런 약제들은 옛날 약, 릴루타마이드, 플루타마이드는 옛날 약. 최근에 아니라 그 사이에 바이클루타마이드 많이 썼는데 현재는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 요 약제에 밀려서 잘 사용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우리가 플레어 페노메논을 막을 때만은 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말씀드린 고소렐린, 시스텔린, 루프롤라이드, 트립톨렐린인 LHRH 아고니스트, 데가릴리스는 LHRH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쓰고, 그 외 호르몬요법엔 말씀드리는 엔잘루타마이드, 아팔루타마이드, 다롤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 뭐 프레드니존, 케토코나졸, 하이드로코르티존, 덱사메사존, 요건 에스트로겐, 다이에틸스틸베스테론, DS, 그 다음에 이제 에스트로겐 이런 약제들이 있고 수술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요법의 다른 요법으로는 황요법이죠. 도세탁셀, 미톡산트론, 카바지탁셀, 그 외에 이제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에토포사이드는 이건 완전 항암제인데 요거는 스몰셀이라든가 소세포 아니면 뉴로엔도크라인셀, 신경 내분비 전립선암에 주로 사용이 되고 요 빈도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플루셀,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면역 치료제, 요거는 거의 치료비만 약값만 한 1억 정도 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에서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덴드리셀,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바이오마커 표적요법은 올라파립하고 펜브리주맵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인디케이션이 그 유전자 검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브라카 1, 2 아니면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 리페어 뮤테이션이죠. 그때 올라파립, 이제 MSIH나 DMMR PD1인 때는 펜블리주맵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골표적 요법은 데노스베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죠. 요게 제일 비교적 좋고, 졸레드로닉 애시드, 알렌드로네이트 이런 것들, 요거는 되게 아마 골다공증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약제들이고, 조피곤은 굉장히 비싸죠. 이거 한 번 맞는데 1,000만 원이고 한 6회 맞으면 6천만 원 정도 드는 효과. 그래도 서바이벌 게인은 한 4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기간 좀 늘리지만 너무 비용도 비싸고 들어오는데 한 달 걸려요, 이게. 그래서 좀 쓰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골표적 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치료 옵션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 전이성, 거세 반응성, 호르몬 센시티브, 한 그런 전립선암에서는, 거세 반응성 중에서 전이성은 여기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고 좀 보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또 그때 이제, 못 참고 이제 ADT를 하는 경우도 있죠. 전이가 없는데 호르몬에 반응하는 경우는 그렇게 위험성이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좀 두고 보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케미칼 리커런스 같은 거, PSA는 올라가고 전이 높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호르몬 치료 또, 방사선 치료 이런 걸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가 있는 경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요런 약제, 아팔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
도세탁셀은 상당히 그 임상 연구에서 엔잘루타마이드 이렇게 효용이 있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미립자 아비라트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제가 있고 이런 약제를 이제 사용해서 3 내지 6개월마다 우리는 3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PSA가 신체 검사가 아니라 우리는 그 CT하고 뼈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안 하고 그냥 보고 있기도 한데 우리 올리고메타스타시스 아니면 저용량 전이에 대해서는 전립선 자체에 대한 그 방사선 치료는 하는 게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좋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0 CRPS, 이제 호르몬 거세 저항성인데 전이가 없는 경우는 PSA가 이제 올라가는 걸 봐서 이 2배 되는데 10개월 이상이면 그냥 좀 관찰하다가 가끔 이제 정밀 검사를 해서 전이가 나타내면 그때 치료를 하자가 돼 있고 그 더블링 타임 그 2배 되는 시간이 10개월 이내일 때는 엔잘루타마이드가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아팔루타마이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룰루타마이드도 요때 사용이 되는데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하고 상의해서 이제 이건 아주 선택보험도 안 되고 그냥 거의 300만 원인가요? 그 정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사용을 좀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고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이제 우선은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도 없어서 좀 치료하기 좀 저도 이제 환자 한 분인가 제가 치료를 쭉 하던 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M1 전이된 그런 CRPC 이 경우에는 역시 이게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도세탁셀을 좀 덜 쓰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또 초기에 호르몬 센시티브 때 써버리니까 안 썼다면은 아비라트론 엔잘루타마이드를 많이 쓰고 썼다면은 도세탁셀을 쓰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아팔루타마이드 얼리다는 여기에 인디케이션을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M1 CRPS에서는 안 쓰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라듐 223, 그 다음에 이거 실제는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쓰던 약제 미톡산트론이라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근데 딴 데 잘 안 듣고 굉장히 통증이 심할 때는 그 서바이벌 생존 기간은 증가시키지 않지만 써볼 수 있는 약제긴 합니다. 근데 미톡산트론은 주의할 게 심장의 그 톡시시티가 심장 부작용이 많아서 이게 한 10번 이상 쓰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심장에 초음파 같은 걸 자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그런 항암제입니다. 미립자 아비라트는 저희가 안 쓰지만 선택은 있고, 그 외에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고, 뼈 전이에 대한 옵션도 M1 CRPS에서 뼈가 전이됐을 때는 데노스맵을 쓰거나, 그 뼈가 굉장히 전이된 부위가 아플 때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2차 요법. 아까 말씀드린 요 1차 요법에서 진행된 경우 엔잘루타마이드나 아비라트론 같은 그 2차 호르몬 치료제에 저항이 됐을 때 그때 우선적으로는 역시 그래도 도세탁셀이 아무래도 이때는 할 수 없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HRRM 이상 MSIH 또는 DMMR 이상 있을 때는 올라파랩이나 펜브렐주맵을 추가로 그러니까 요럴 때 사용할 수 있고 라듐 223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없지만은 요거는 루카파립은 브라카 전이만 있을 때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루카파립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이전에 엔잘루타마이드 썼으면 뭐 아비라트론 썼으면 엔잘루타마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카바지탁셀, 미립자 아비라트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도세탁셀을 쓰고 진행했을 땐 역시 뭐 아비라트론, 엔잘루타마이드 쓸 수 있고 카바지탁셀도 쓸 수 있고 역시 미톡산트론도 쓸 수 있고 올라파립, 펜브렐주맵이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쓸 수 있고 라듐 223, 루카파립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도세탁셀을 잘 들었는데
이렇게 저항됐을 땐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자 그럴 수 있는데 도세탁스 쓴 다음에 또 이렇게 바로 쓰긴 좀 어렵고 되게 딴 약을 쓰다가 재도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엔 뭐 여기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그 M1 CRPC 진행인데 이전에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쭉 저기 하는 것이고 요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세포, 신경 내분비세포 전립선암인 경우에는 이 다른 약제 잘 안 듣습니다. 아비라토나 엔잘루타마이드 이런데 잘 안 듣고 역시 이 경우에는 스몰셀이나 뉴로엔도크라인 셀이 나오면은 화학요법, 케모테라피하고 서포티브 케어인데 대개 시스플라틴 에토포사이드, 카보플라틴 에토포사이드, 도스탁셀 카보플라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좀 치료 방법이 좀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나라에 현재 쓸 수 있는 그 치료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소진행성 전립선암은 이제 수술적 방사선 치료를 하고 여기서 생화학적 재발이 되면 그 ADT를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겠죠. 거기서 또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진행될 때는 대개 그냥 ADT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이성 거세 저항성 전립선암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M0 CRPC로 하게 되면 다룰루타마이드나 엔잘루타마이드 쓰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비보험이 되기 때문에 실제 쓰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대개 요 빨간 거하고 고동색은 요거는 이런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이 환자는 원래부터 전이돼 갖고 오는 환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새로 진단된 고위험군, 아까 얘기한 고위험 고용량의 그런 호르몬 센시티브 프로스트 캔서죠. 호르몬 반응성 전이전립선암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팔루타마이드, 엔잘루타마이드. 아마 여기가 비용이 최소 들고 엔잘루타마이드도 아마 회사에서 비용을 내기 때문에 비용은 비슷하게 최소로 들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 경우는 그 경우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 진단된 로우 볼륨의 그 호르몬 센시티브한 호르몬 반응성 전립선암의 경우도 요 두 약제를 같이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팔루타마이드나 엔잘루타마이드는 용량에 관계없이 그냥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아비라토론하고 도세탁셀은 고위험군, 이 경우는 이제 아비라토론, 고용량군, 이럴 땐 도세탁셀, 이렇게 요 부위에만 아비라토론하고 도세탁셀을 쓸 수 있고 저위험, 저용량에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다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이 됐을 때 이때는 여기 사용하지 않은 그런 약제들 일로 순으로 하는데 도세탁셀, 카바지탁셀, 아비라테론, 엔잘루타마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라디움 223, 올라파립, 펜브루즈맵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요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이 있겠고 대개 우리가 임상시험을 또 많이 하게 되겠죠. 큰 병원에서는. 우리가 일상은 조금 이 약계에 대한 안정성은 어떤가를 확인하는 거니까 뭐 위험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딴 걸 다 써봤으면 그래도 일상 임상은 좀 그럴 경우는 좀 들어가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상, 특히 3상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런 약제들은 좀 안정성은 규명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약제에 대한 그 찬스가 있어도 좀 더 대개는 그 효과를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오히려 딴 약제가 있어도 3상 임상시험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보기엔 더 이걸 시행해 보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있어서 3상 임상시험은 좀 권유하는 저 같으면 좀 더 실제 표준 치료보다도 더 권유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상은 좀 안정성 때문에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데 잘 안 들을 때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상 같은 경우는 다른 약제가 사용하는 게 있어도 그거는 들어가서 한번 좀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4상은 우리나라는 잘 안 해요. 이거는 이미 다 이렇게 돼 있고, 효과도 다 규명됐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 뭐 도움이 되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항암제 사상은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도 굉장히 이 치료 방법에서 중요한 거니까 너무 거부감을 갖지 말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참여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2022년, 3년, 4년 이래서 굉장히 잘 모르는 약제, 뭐 면역 항암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약제들이 많이 임상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결과들도 많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효과인 걸로 나오면 우리가 NCCN 그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이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전립선암 이분들도 이제 환우세요. 환우분들인데 등서평 이분하고 그 미테랑 이분은 굉장히 진행된 전이전립선암 이런 걸로 아마 돌아가신 것 같고요. 나머지 만델라나 로버티누로 그 콜린 파울 이런 분들 아마 로저 무어나 아놀드 파머 아키 또 이런 사람들은 비록 초기 전립선암이라서 아마 됐을 거고 다른 병으로 아마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초기에 이제 검사하고 수술도 하고 이렇게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고 두 분은 이제 이 암으로 등소평하고 미테랑은 아마 암이 진행돼서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분인가요? 한 20%, 그분 중에 2명, 한 15% 이 정도는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 평소에 예방은 요거는 이제 우리 비뇨기암 종양학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방 5대 수칙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5회 이상 신선한 과일, 채소, 콩류 먹기, 5일은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기. 지방이 제일 좋지 않아요. 고기보다도. 그 지방 함유된 음식을 줄이고 적정 체중 유지하기. 50세, 사실 55세인데 이제 50세 이상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세 이상 남성은 PSA 피검사하기.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으면 40세부터 피검사를 하기. 이런 5대 수칙이 있고 이제 저는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식이요법 중에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역시 콩은 똑같이 콩류 좋은데 채소 중에서는 요 십자가 채소가 좋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요거 냉이도 좀 좋아요. 이게 고과가 다 십자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채소가 굉장히 전립선암뿐 아니라 다른 암에도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좋기 때문에 몸에 좋아서 이런 걸 많이 권유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토마토는 라이코페인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익혀서 먹어야지 얘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꼭 익혀서 드시고 버섯은 상황이나 차가버섯 이런 건 아직 연구된 바가 없어서 권유하기 어렵고 양송이 버섯은 그 미국의 LA의 그 시티 오브 호프라는 병원에서 임상을 해서 갖고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송이 버섯을 제가 드시라는 게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지방 섭취, 육류는 특히 지방은 잘 드시지 말고 육류 등은 일주일에 2번 내지는 뭐 그 이하로 드시는 게 좋은데 아마 연세가 있어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살코페니아 근육 감소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우유에서 이렇게 추출된 그런 그 유청 단백질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청 단백질은 단백질 중에서 비교적 전립선암에 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단백질이 모자라면 그런 쪽을 드시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